법원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해에 걸쳐서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말경 친구 A와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 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 소인은 행복주식회사 총무부에서 9년간 근무하여 지금 총무과장인 B와 형동생하는 사이로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고 소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행복주식회사 인사부에 일자리가 나는데 B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2020년 1월 2일 15시경 행로호텔 커피숍에서 피고 소인을 만났습니다. 피고 소인은 저에게 B를 소개시켜주고 B에게 잘 말해 행복주식회사에 확실히 취업시켜 줄 테니 대가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소인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2020년 1월달 피고 소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 소인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아보니 행복주식회사에 B라는 사람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소인은 행복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은 저에게 피와 같은 돈이고 피고 소인을 고소하려 하는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고소는 무엇이고 고발은 무엇일까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게 1억 원을 편취당했을 경우, A가 나의 자동차를 훔쳐갔을 경우,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A로부터 인터넷으로 모욕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인 내가 A를 고소할 때 그게 고소입니다. 친구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구죄는 뭐냐 하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리고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척간인 경우에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작물죄 등이 친구죄인데, 친구죄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처벌이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버리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고발은 무엇이냐면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했을 경우에, 참여연대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법상 고발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의 장점, 제일 큰 장점은 이겁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입니다. 자, 피해를 예를 들면 한 3억을 입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확정되는데 3, 4년이 걸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집행을 못 하겠죠, 그죠? 판결문을 받은 이유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그런 건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한다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소를 하면 범인이 숨겨놓은 재산을 뱉어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 소인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 선고받을 때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 3년 뭐 이렇게. 그러면 피고 소인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구치소로 끌려갑니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에 누워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과연
3년 동안 이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야, 내가 숨겨놓은 재산을 빼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해야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고 형량이 최소한 줄 수가 있거든요. 3년에서 1년으로. 잘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숨겨놓은 재산은 이제 뱉어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고소인,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고소는 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보다 빠릅니다. 수사는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0개월, 1년 안에는 끝납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죠. 민사소송 해봐야 상대방 재산 꽁꽁 숨겨놓고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해서 성공해서 기소되고 또 더 성공해서 법정 구속이 돼버리면 피고소인은 눈물을 흘리겠죠. 나중에 합의해달라고 애걸복걸 할 겁니다. 그러면 가슴에 멍어려진 한이 한 10분의 1 정도는 풀리게 될 겁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고소의 장점입니다. 자, 근데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결정이거든요. 기소를 하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 불복 절차가 있긴 있어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고등검찰청에는 부장검사급이 있거든요. 부장검사급이 결정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기수사 명령, 두 번째는 항고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 명령이 뭐냐 하면 원래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경찰에서 해서 지방검찰청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재기수사 명령은 뭐냐 하면 수사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재기수사 명령 내려서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혐의 없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수사를 다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고 기각을 해버리면 이게 또 혐의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고 기각 결정문은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항고 기각 끝 이렇습니다. 근데 재기수사 명령률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럼 항고 기각을 받으면 이후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 판사는 크게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해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소해 명령을 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그러면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즉시 항고 인용률은 이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용률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1%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원처분 시에 수사하고 원처분 시에 기소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법원에서 즉시 항고 기각이 되면 혐의 없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고소할 수 있느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각합니다.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를 하겠지만 중요한 새로운 증거, 그냥 새로운 증거여서는 안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거의 발견되기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각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의 첫발인 고소장을 잘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또 잘 적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검사, 수사관, 경찰은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밥을 떠먹이는 것을 넘어서 소화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없죠, 뭐.
어쨌든 수사기관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칼자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장 잘 적어내고 의견서 잘 적어내고 그리고 증거 잘 모아서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소화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설득이 됩니다. 이거 이 고소사실 내지는 범죄사실에 일리가 있다. 증거도 뒷받침되네. 그럼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고소인이 해야 될 일은 수사기관을 기소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뭐 수사기관을 협박할 수 있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죠. 그죠? 원하는 대로 적시적소에 의견서 적어내고 증거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잘 적어야 됩니다. 범죄 사실은 수사의 범위가 적혀 있거든요. 범위가 잘 특정이 돼야지 그 특정된 범위 내에서 방향을 잘 정합니다.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따로 하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 구글 이런데 그냥 고소장 양식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고소장 양식 중에 그래도 가장 풍부하게 있는 사이트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이래 들어가 보면 양식도 있고 각 범죄별로 고소장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고소장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양식인데요.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목록, 그리고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찰청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면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 이관을 하게 되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세부 목록을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적증거. 인적증거는 목격자, 기타 참고인,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겠고, 증거서류는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 내역서, 진단서, 이 서류들이지 않습니까? 증거로 되는 서류를 작성해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물은 예를 들면 CCTV 동영상이라든지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고소인 란에는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는데 고소인이 자기 인적사항은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필히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특히 전화 연락을 해서 고소장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그거를 법적으로 고소 보충 진술이라고 하는데 고소 보충 진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고소인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전화번호를 잘 적으셔야 됩니다. 피고소인 경우에는 피고소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가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아는 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경찰은 각 통신사에 연락해서 전화번호의 명의인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인터넷 아이디밖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적으시면 경찰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이 인터넷 아이디의 명의인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범죄 장소, 범죄 시간을 최대한 자세히 특정해서 적으면
경찰이 CCTV 등으로 탐문을 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소 취지는 예를 들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피고소인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명하고 그 처벌 의사를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형법조는 특별법 조항 뭐 몇 조 이런 걸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범죄 사실. 자, 범죄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사의 법적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사건에서 고소장이 범죄 사실에 기재된 사실만 수사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사건이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A 범죄 사실을 고소했을 경우 그와 다른 B 범죄 사실을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사건의 고소장인 범죄 사실은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 범죄 사실을 보겠습니다. 피고소인은 2020년 1월 2일 15시경 서울시 강남구 보건사로에 있는 행운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행복주식회사의 총무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그 회사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저 사기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속였다는 거죠. 실제로 말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기망을 했다는 거죠. 피고소인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4일 피고소인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로 교재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기는 속였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적은 겁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결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판결문에 적는 범죄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의 핵심만 뽑아서 쫙 적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간명하고 핵심적인 사실만 이렇게 적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여기에 좀 가깝게 적으시면 눈에 확 들어오죠.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야, 이거 무슨 범죄인지 알겠다. 야, 고소인이 장난 아니다. 이거 한번 수사해봐야 되겠어. 수사에 의욕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를 여러 번 당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소장에 이렇게 적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소장이 괜히 좀 난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차는 일반적으로 순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편취 액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그 수에 따라서 순번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범죄 일람표의 경우에는 2, 3번이 장소와 범행 방법이 동일하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장소와 범행 방법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그 고소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